다음은 정치권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사법악법 3법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심의 의결해 버렸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와 학계 또 시민단체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많이 요구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사실 이번 사법 3법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도 그렇고 야당 역시 강하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바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바로 의결을 해버린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의총을 열고 사법 3법이 대통령 퇴임 이후를 대비한 사법 방탄장치 아니냐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결정 그리고 야당의 이런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은 스스로를 셀프로 사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보통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한다면 건의 후에 의결하는 결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될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게 모든 게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제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들을 많이 추진하는 과정을 보다 보면 결국은 그냥 유죄를 단정하고 스스로를 셀프로 사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이게 겁 많고 혐의 많은 대통령 혼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온 나라의 사법체계 자체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런 거냐면 법 왜곡죄 있잖아요. 법 왜곡죄는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판검사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법 왜곡죄를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결국은 법 왜곡죄가 도입이 되다 보면 그 법 왜곡죄도 1심, 2심, 3심 그러니까 대법원에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 도입만으로는 도저히 이제 불안하니까 대법관에 증언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에 의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왜곡죄 그 상황에 대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겁 많고 혐의 많은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온 나라의 이 사법체계 자체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 잘해서 법체계 정말 누더기로 만든 건 맞고 사실 재판 소원하면은 결국은 이제 막 4심제죠. 사실상 4심제 너무 되는 것이고 법 왜곡죄나 대법관 증언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누구나 모든 분들이 많이 말씀드리니까 근데 여기서 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법의 그 통과에 적극적으로 그 힘을 쓴 건 맞지만은 이거는 누가 되더라도 그 집권 세력이나 그런 쪽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무슨 자신감이 있냐면은 정권 교체 안 된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정권 교체 됐을 때는 사실은 보수 의사들에게 훨씬 유리한 법들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그 눈치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도 개선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이런 식으로 안 바꿉니다. 네. 자기네들이 피해 보니까. 그러니까 확신에 가까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보수 지지자들께서 아셔야 돼요. 모르고 계속 우리는 약간 딴 얘기지만은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선거만 제대로 선거 그 감시만 제대로 이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거기 담론에 빠지고 무조건 계속 지고 있는데 이긴다고 착각을 하니까 민주당이 신나서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일단은 변호사한테 당연히 이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생각보다 그 자신감은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탄핵 후에 그 보수 진영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내주는 그 순간부터는 민주당 내에 있는 원로들도 장기 집권 플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결과는 어땠죠? 오히려 거꾸로 이제 보통 10년 정도를 집권하게 되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 그간의 선례였는데 그 선례를 깨고도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에 하나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또 짚어봐야 될 것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도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이 전남 광주 행정특별법 의결로 이 전남 광주에는요 연 5조 원 앞으로 20조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텃밭 챙기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텃밭 챙기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안 챙겨도 민주당이 97% 8% 먹습니다. 챙길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지방선거 이기려고 정말 이거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으면은 뭐 경북대구 통합 그거 통과시켰을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방선거 앞두고 자기들 그 어쨌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할 때 이렇게 이런 거 해놔도 지방선거 이긴다는 강한 자신감이 또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약간 딴 얘기로 이제 경북 대구 통합 그거 얘기할 때 이제 법사위에서 통과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이제 뭐 그쪽에서 법사위 쪽에서는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나 그런 쪽에서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뭐 충분하게 이게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통일하고 와라 딱 그러는데 모든 법안이나 그런 게 다 통일돼서 합니까? 사실은 통일 안 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수 의견이면은 그냥 해줘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통일해서 오라니까 또 통일해서 오겠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은 아마 국민의힘 그쪽을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말잘 안 듣는 약간 그런 강아지 느낌의 약간 이런 식의 제가 절대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통일해서 와라고 했을 때 기계 있게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게 그쪽을 추진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의힘에도 개별인들은 다 진짜 엘리트들이고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정치를 하면은 이 공천이라는 것에 연연하게 되면서 어떻게든 뭐 모난돌이 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모습이 커요. 제가 이쪽에서 있으면서 그런 걸 많이 보는데 모난돌들이 오히려 뭔가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그 모난 돈들 보이면 그 모난 돈들에 대해서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그런 분들을 지지해 줘야지 너 튀지 말아라 내부 총질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 보수가 망가진 거다. 제가 뭐 여기 너무 뜬금없이 얘기했는데 아무튼간에 텃밭 챙기기가 아니라 텃밭 챙기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없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게 배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저는 뭐 민주당이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전남 광주에서 그 통합안에서 나온 조건들이 왜 여전히 대전 충남 그리고 대구 경북 그 통합안과 내용이 다를까 이거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거의 뭐 모든 많은 악법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뭐 여태까지 그거 통과 안 시키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필리버스터도 아무리 우리가 이런 거 너무 만들면 사법체계 누더기가 되고 나라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해도 그냥 종결시켜버리고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탓을 하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특히나 대구 경북 그 통합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데 결국은 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무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면 이 대구 경북 통합법을 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필리버스터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모난돌이 정맞을 수도 있으니까 공천 앞두면은 다들 이제 좀 당론에 따른다든지 아니면 좀 뭔가 발언을 좀 조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대구 경북 통합안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굉장히 경론이 오가면서 결국은 통합안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다 입장 정리가 됐는데 그걸 받지 않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애시당초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언제 여태까지 국민의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법은 통과시키고 이 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그런 것을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무적인 감각들이 그런 계산들이 깔려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 상황을 좀 볼게요. 우상호, 박찬대에 이어 김경수까지 단수 공천 발표가 됐습니다. 또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특히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이 지방시대 위원장을 짧게 맡았다가 바로 출마하는 모습이어서 이걸 경력 한 줄 만들어 주려고 위원장 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공천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자신감 있게 가는 거죠. 다 이게 보통은 이게 후보자 띄우고 어쨌든 흥행을 만들려고 하면은 억지로라도 좀 경선 붙이지 않습니까? 경선 붙여서 막 어쨌든 분위기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극적으로 누가 이기고 하면서 주목받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하고 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사면 복권 되어서 뭐 법률상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실 저는 저의 그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맞지가 않는데 여기 잘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위원장 짧게 거치게 하면서 그 어쨌든 경력 한 줄 추가시키고 사람들 뭐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사실 뭐 사면복권 사실조차도 모를 때 그 전에 사정에 대해서도 모를 테니까 그냥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자리를 다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이것도 뭐 제가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지만 민주당이 강한 자신감을 다 갖고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바른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제가 선거운동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막 단수 공천되는 걸 보면서 이런 걸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수 추천이 과연 선거에 그렇게 유리한 건가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컨벤션 효과가 지금 전혀 생기지 않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뭔가 선거를 앞두고 선전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단수 추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아마 더 결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수 추천이라는 게 그렇게 선거에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위원장의 임기를 굉장히 짧게 가져갔잖아요. 좀 네.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에서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균형 발전이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5극 3특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경남지사 출마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던 김경수 의원 앉혀두고 그리고 임기가 굉장히 짧게 지내면서 지금 선거 출마에 대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 아니었느냐에 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아까 방금 전 주제와도 좀 연결돼 있는 것이 민주당은 늘 이런 식입니다. 말로는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것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그런 정무적 계산들이고 그리고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진심이 아니었던 말씀은 아까 충분히 드렸으니까 행정통합과 관련된 것도 진심이 아닌데 선거를 앞둔 그런 정무적 계산들이 더 우선돼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런 행정통합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신중하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주당에서 그냥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우르르 추진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물론 그게 필요하면 지금 당장 해야겠지만 정말 그렇게 신중한 고민 절차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계속 의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과 관련해서는 대구 경북 통합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에서 많은 의견들이 조율되고 국민의힘도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많지만 대전 충남 통합 관련해서는 이게 졸속 통합이다 하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선거 앞두고 반드시 좀 잘 챙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국민의힘 공천 신청이 시작이 됐는데요. 뭐 나경원, 안철수 의원 또 윤희숙 전 의원, 신동훈 의원 서울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나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현직인 오세훈 시장이 가장 유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울시장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은 좀 약간 흥행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체급이 뭐 대선 후보급이고 오세훈 시장이 현역으로서 현역 프리미엄이 있겠지만은 또 뭐 혹자는 뭐 당연히 후보가 되겠지 않겠냐 하지만은 저는 충분하게 경선에서 티격태격할 것 같거든요. 뭐 제 개인은 뭐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의 시정이나 뭐 사실 서울시장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강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은 뭐 경선에서 충분하게 뭐 다른 후보들이 뭐 이렇게 뭐 모자란 것도 아니고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나경원은 둘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상대적으로 처진 그게 있지만 그래도 오선에 맞죠? 오선에 어쨌든 중량감이 있고 또 뭐 일부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언하는 내용들이 뭐 합리적인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서 또 인물이 워낙 좋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뭐 그리고 이게 뭐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약자한테 더 마음이 가기도 하고 뭐 바람이라고 해서 뭐 어떤 드라마가 또 쓰여지면 모르고 어떤 이슈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사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단수 공천 딱딱딱 하는 것보다는 뭐 거기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서울시장 국민의힘 경선은 충분히 흥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경선이 흥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흥행하면 좋겠고 아마도 흥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 부대변인으로서 이야기를 좀 하는 거라면 만약에 좀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야기를 좀 한다면 저는 이제 누구도 그렇게 단수 추천이라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들을 몇 번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지도부는 사실 뭐 누군가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당원의 선택을 받고 선출된 지도부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당원들은 우리 지도부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원 경선상에서 이 경선을 하다 보면 당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과연 그렇게 현직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까 하면은 사실 좀 물음표가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원 말고 여론조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우리 당원들의 그 당심이랑 그다음에 우리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그 민심이 크게 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게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던 그 당시에 21년도에 우리 당원 상황을 보다 보면 그때도 굉장히 많은 당원이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아마 제 기억에는 지금은 이제 110만이 좀 넘거나 그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절반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디 무인도에서 따로 살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어서 이번 경선에 다시 부대변인이 돌아오면 이번 경선에서는 흥행이 예상되고 흥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좀 정원호 지금 구청장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유력했다고 갑자기 유력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유명한 걸로 유명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유력한 걸로 유력하고 그러니까 뭐 성동구청장 3선 잘했다는 거 알겠는데 민주당 되는 곳에서 민주당 된 거고 뭐 시정 관련해서 시정이래. 그 구정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잘했는지. 사실 구정은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사시는 구에서 뭐 만족도 조사하는 거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보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는 너무 불만이에요라고 쓰시는 경우가 있는지. 그렇죠. 예, 그 약간 다른 얘기로 제가 그 엄티뷰 출연했을 때 그때 이제 김재섭 의원하고 그냥 좀 헬스 좋아해서 같이 그냥 운동하고 근데 막 뭐 최측근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썸네일에 최측근이라고 달아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괜히 너무 민망했는데 네. 아무튼 김재섭 의원이 좀 저격을 하잖아요. 정원 구청장을. 근데 엄청 많이 준비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 그래서 뭐 계속 그런 게 하면은 아마 유력한 걸로 유력했던 사람이 유력하지 않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민주당 여태까지 민주당 인사들 특히 이 보수 진영에서 치렀을 때 가장 인상 깊었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2번의 대선을 치렀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랑.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개인 인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조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언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크게 선거 상황에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뽑으셨던 분들 중에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뽑으셨던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적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등장했을 때도 그것에 대한 판단이 좀 많이 무뎠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가족들 간에 좀 신기한 대화를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 녹취에 대해서 안 들어봤던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도덕 리스크가 나왔을 때도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원우 구청장은 좀 다른 예시인 게 정원우 구청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까 김재섭 의원의 여러 그 검증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김재섭 의원뿐 아니라 많은 그런 제보를 받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선거가 좀 진행되다 보면 오히려 정원우 구청장이 가장 쉬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이 또 재보궐 선거입니다. 조국이나 한동훈 같은 인물들이 어디로 뛰어들지 이것도 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냥 썰로 도는 거는 조국 대표는 당연히 부산시장 나간다고 하고 한동훈 대표는 안 나가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 한동훈 대표는 결단에 대한 순간마다 결단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구 가서 분위기 내고 하지만은 분위기 낼 때가 가장 비싸게 팔릴 때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정도.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조국은 결국은 호남을 찾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말로는 많은 예측은 부산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은 호남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국 대표에게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하고 보면
이거 본인은 이제 사실 국회의원 되겠다 아니면 뭐 광역단체장 되겠다 그 정도의 꿈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용금 꾸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차치하고 결국은 용금을 꾸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 민주당 진영에서의 대장이냐를 가지고 아마 다투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긴다든지 아니면 조국 대표가 거기서 승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민주당 내 진영에서의 그 주도권은 조국 대표가 갖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국 대표의 행선지는 호남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하고 있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을 때 한동훈 씨 이야기했었잖아요. 사실 요즘에 당내에서는 한동훈 씨에 대한 그런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밭글로 돈다든지 아니면 소문으로 도는 것에는 뭐 대구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대구의 진짜 현실적인 반응들은 뭐 대구가 만만하냐. 대구에 연고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연고 없는 대구에 뭐 아무 때나 뭐 맡겨둔 것도 아니고 그런 지역구에 나간다는 것도 좀 의아하고 수도권 이야기가 아까 잠깐 돌았던 것을 좀 본 것 같은데 수도권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결국은 사실 수도권에서 출마한다는 거는 양당 모두를 다 비토하면서 그 본인의 그런 색채를 드러낼 때 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방향 설정도 중요하지만 캠페인 능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여태까지 치렀던 선거에서 캠페인 능력이 검증됐던 적이 있느냐? 오히려 캠페인 능력이 없다는 것만 검증됐었거든요. 여러 선거 치렀지만 이겼던 선거는 제 기억에는 아마 이 총선 직후에 있었던 그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였을 텐데 그때도 뭐 본인의 역량으로 당선됐다기보다는 대충 이제 친윤 코스프레 하면서 어떤 본인은 이제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당선이 됐다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당원들이 생각했던 것은 대통령과 잘 화합해가지고 한 보수 진영을 다시 이끌어달라라는 마음에 사실 당심이 그때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민주당에서 하는 특검에 동의하고 탄핵에 동의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에 실망한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캠페인 능력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쉬운 대접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매번 드는 생각인데 저는 한동훈 씨는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합의 호환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판세 좀 다방면으로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일타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